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한 주간의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들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녹화일 기준 3월 11일인데요. 지난주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목했던 가상 자산들이 급락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첫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데다가 해당 가상 자산들이 단순히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라는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책임자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8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8일 기준으로 4시 30분 XRP와 카르다노는 24시간 전 대비해서 5%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솔라나는 3%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비축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서 이날 열렸던 서밋에서도 해당 가상자산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시장 기대감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에 본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이들 가상자산들이 전략 비축자산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트럼프의 언급 직후 세계 코인은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간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주목도가 덜했던 카르다노는 70%나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백악관 가상자산 정책 책임자인 크립토차르 데이비드 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나섰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이 섹스는 블룸버그 TV에서 대통령이 시가총액 기준 상위 5개 가상자산을 언급했던 것이라며 사람들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섹스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은 보유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른 가상자산들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규모 1위는 비트코인, 2위는 이더리움, 3위는 XRP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4위, 바이낸스의 거래소 코인 BNB가 5위입니다. 이어서 6위 솔라나, 7위는 스테이블 코인 USDC, 8위는 카르다노인데요. BNB는 바이낸스의 거래소 코인으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수 없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 트럼프가 언급한 5개 가상 자산이 남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밋에서 미국이 비트코인 슈퍼파워 국가가 될 것이며 가상자산을 올가매는 규제를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디지털 가상자산 서밋에서 나의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 꽤 과격하게 진행된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비트코인 슈퍼파워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강하게 했습니다. 또 트럼프 관세 쇼크가 지속되고 있죠. 가상자산의 전체적인 시총이 4%가 하락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 시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하루 새에 4%가 감소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총은 3월 11일 방송 기준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에서 24시간 전보다 4% 감소한 2조 6,690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캐나다에서는 목재, 낙농 제품에 무려 250% 관세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는 돈을 미국에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고 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렇게 폭스뉴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증시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로스 메이필드 버드 투자전략가는 3월 11일 기준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증시 조정을 괜찮게 여기고 더 큰 목표를 위해 경기 침체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영국 매체 로이터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체 위험 자산이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1일 기준 금융 정보 사이트 인베스팅 단컵을 보면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각각 약 2%, 3%, 4%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돼 가상자산과 가격 상관관계가 높은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가상자산도 덩달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트코인은 3월 11일 오전 9시 기준 24시간 전보다 약 3% 떨어진 79,073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주요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는 같은 시간 각각 약 7%, 5%, 6%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 조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1일 이 비트코인의 8만 달러 선도 무너졌는데요. 주요 가상자산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4위인 리플이 2달러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11일 오전 8시 10분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 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에 비해서 0.95% 떨어져서 79,595.93달러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 8만 달러대가 무너진 건데요.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24시간 전에 비해서 5.88% 하락해서 1,888.83달러로 거래가 됐습니다. 특히 시총 4위인 리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리플은 이 24시간 전에 비해서 3.43% 떨어져 2.05달러대로 거래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급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4%대 급락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나스닥 하락 원인으로는 이 15% 이상 폭락한 테슬라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 대형 기술주가 하락하자 나스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남발하면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이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자 이 테슬라, 나스닥 주가도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데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인 긍정적 촉매제가 소진됐고 관세 전쟁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헤지펀드 QCP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상승 내러티브를 찾을 때까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주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요. 두 리스크 자산 모두 현재 최저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고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거시경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원까지 떨어진 한국 가상자산 1거래 대금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요. 이 한국 워너마켓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약 3조 원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3일 이후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워너마켓 거래소 거래 대금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여기를 합쳐서 이 거래 대금을 보니까요. 이 3월 8일에서 9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 플랫폼 코인게코에서 약 3조 1,900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 3일 약 2조 7천억 원 이후 4개월 만에 최소치인데요. 거래대금 감소는 그만큼 시장 관심이 줄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쇼크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은 3월 2일에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비축 자산 발표로 약 16조 4천억 원까지 치솟으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시장 실망과 고율 관세 우려로 시장이 침체하면서 거래대금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 만큼 업비트 점유율도 줄고 있는데요. 업비트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 업비트가 금융당국 제재로 흔들리는 틈을 타서
2위 빗썸이 업비트 맹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 제재 리스크로 업비트에서 이탈한 이용자들을 빗썸으로 포섭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5일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서 빗썸 이용자들에게 업비트 출금 유의를 안내했습니다.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업비트에 대해 3개월간의 제재를 통보했다면서 업비트로 출금할 경우 입금 처리가 되지 않거나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출금할 경우 출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FIU의 업비트 제재에 따라 업비트의 가상자산 입출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 FIU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서구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 감시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업비트 현장 검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입출금 유의 안내를 두고 일각에선 빗썸이 업비트 제재 내용을 과장해 알리면서 업비트 저격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빗썸이 안내 메시지에 업비트의 입출금 정지가 신규 이용자들에게만 국한된 조치라는 내용을 생략했기 때문인데요.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을 노리는 빗썸이 업비트 제재를 기회로 삼아 보다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이어 빗썸은 지난 6일에 업비트 유동성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빗썸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업체 카이코 기준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유동성 지표인 호가 잔량에서 빗썸은 업비트를 제치고 국내 거래소 1위에 올랐었습니다. 보도자료에선 이 업비트를 A사로 익명 표기를 했지만 업비트라는 점을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앞두고 거세진 업비트 빗썸 간 신경전에 당국 제재가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나서게 되면 거래소 점유율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달 업비트와 빗썸 거래 대금 점유율은 각각 68.9%와 28.7%입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된 업비트와 빗썸 간 신경전이 올해 법인 계좌 허용으로 극에 달한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업비트 제재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난타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14억 달러, 약 2조 원 규모의 해킹 사건 이후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면서 중앙화 거래소 상위 3위권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온체인 분석 플랫폼 카이코는 바이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해킹 이전 대비해서 6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비트의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점유율은 지난달 15일 32.04%로 정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9일에는 해킹 사건 이후에는 9.04%까지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앙화 거래소 부문에서 더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해킹 전에 바이비트는 바이낸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평균 2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에는 10.57%까지 떨어졌는데요. 반면 바이비트의 점유율 하락은 바이낸스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해킹 이전 약 50%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바이낸스는 이후 6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해킹 직후인 2월 23일에는 거래량의 70.5%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OKX와 코인베이스의 점유율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바이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일 5.44%까지 하락한 후에 점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바이비트의 위기 대응이 사용자 신뢰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바이비트는 해킹 발생 직후에도 출금을 중단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회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4억 달러 중
4,371만 달러로 전체 피해액의 약 3%에 불과한데요. 블록체인 보안 기업인 엘립틱은 해커들이 최소 3억 달러 이상의 도난 자금을 현금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메이커다오가 설정한 이더리움 청산 임계점이 1,792달러와 1,848달러 구간에서 총 2억 3,470만 달러 규모의 청산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파이 분석 플랫폼 디파이 라마에 따르면 1,792달러 구간에서는 약 1억 2,490만 달러, 1,848달러 구간에서는 약 1억 980만 달러 규모의 이 청산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두 구간의 청산 위험을 합치면 총 2억 3,470만 달러에 이릅니다. 메이커다오는 오라클 보안 모듈을 통해서 시스템 가격을 1시간 지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청산 임계점을 믿더라도 시스템상 실제 가격에는 즉시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현재 메이커다오의 오라클은 이더리움 가격을 1,886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약 40분 후에 1,806달러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메이커다오가 청산을 지연시킨 이유는 플래시 크래시와 같은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라클 보안 모듈을 통해서 가격을 지연 반영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추가 담보 예치나 부채 상환을 위한 시간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급락에 따른 패닉 셀링을 완화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려는 목적인데요. 즉, 청산 지연은 일시적인 완충 장치로 작용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메이커다오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연 반영은 일시적인 방어 수단일 뿐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청산은 불가피해집니다. 대규모 청산이 현실화되면 시장에 강한 매도 압력이 작용해서 이더리움 가격의 추가 하락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메이커다오의 대규모 청산 가능성이 이더리움 가격에 미칠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청산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사 작성 이 시점 기준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9.8% 하락한 1,84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메이커다오의 청산 위험과 오라클 가격 반영의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솔라나가 기술적인 분석상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드크로스 형성에 근접하면서 약세장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데드크로스는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200일 SMA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 신호를 말합니다. 10일 기준으로 솔라나의 50일 SMA는 188.71달러, 200일 SMA는 184.04달러로 곧 교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최근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과 위험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약세가 주요 원인인데요. 미국 증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희미해지면서 약세를 보였었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매도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솔라나는 마지막으로 데드크로스를 경험한 후에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두 달 만에 264달러까지 급등을 했고요. 이는 골든크로스 발생으로 상승장이 촉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데드크로스가 솔라나 가격을 추가 하락으로 이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솔라나의 주요 지지선은 109달러와 88달러로 분석이 되는데요. 만약에 솔라나가 이 지지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면 저가 매수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지지선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솔라나의 움직임의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선물 시장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펀딩비가 최근 양음수를 오가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이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펀딩비란 무기한 선물 계약서에서 롱과 숏 포지션 간 지불을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양수는 롱 포지션이 비용을 지불하고 음수는 숏 포지션이 지불을 합니다. 최근 2주간 펀딩비는 지속적으로 변동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불명확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는 펀딩비가 양수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글래스노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일일 펀딩비가 0.006%까지 하락했는데요. 연율 기준 마이너스 2%로 부정적인 흐름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바닥 국면은 지속적인 음수 펀딩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급락, FTX 붕괴, 중국 채굴 금지 사례 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2주간 비트코인 반등 후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전환하면서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음수 펀딩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뉴욕 시간 10일 오후 1시 36분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78,723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4.6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은 뉴욕 증시 개장 전에 84,000달러까지 반등을 했으나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했는데요. 1월 20일 10만 9,114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대리빗 거래소에서 이번 주 금요일 만기 예정인 비트코인 선물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수요 약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록스콜스의 연구 분석가 앤드류 멜빌은 최근 단기 만기물 수익률이 1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이는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를 강력한 약세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데리빗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로 선물, 옵션, 현물 시장을 포함한 복합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은 현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한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10일 오후 비트코인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7만 8,660달러로 4.59%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해 운영할 예정인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공식 성명에서 향후 몇 주 내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거래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전통적인 거래 시간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거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고정된 거래 시간으로 인해서 트레이더들이 시장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 도입이 기존 선물 거래 시장의 한계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카소 상품거래소의 암호화폐 선물 거래는 하루 1시간 휴식 시간이 있고요.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반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시간 선물 거래를 지원해서 미국 기반 트레이더들은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무기한 선물 계약을 포함해서 새로운 유형의 선물 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미국 규제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 상품과 해외 거래소 상품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미국 규제 내에서 적용되는 선물 상품과 해외 거래소 상품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는 CFTC 및 업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상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규제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고객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